그럼 2교시 시작할게요. 이제 앞에서 절차에 대해서 최초 요양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어떤 이제 처음에 신청서 작성을 하고 요양 기간이 선정이 됐었는데 이 요양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연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어떤 이제 상병 경과라든지 치료 예정 기간,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적은 진료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 계획서 같은 경우를 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기간은 요양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병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순한 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긴 그 상병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최초 진료 계획을 이제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계속 연장을 하면 매 3개월이 되기 7일 전까지 해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주치의가 이 환자는 상병 경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더 길게 잡아야 된다. 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진료 계획서에 작성을 해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공단은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장 신청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공단이 심사를 통해서 치료 기간이 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장 신청이 캔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료기관하고 신청인에게 공단에서 통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이 환자를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이제 그 산재로 치료를 끝낸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공단에서 캔슬이 됐다라고 했으면 이제 환자분이 더 치료를 이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산재는 종결이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이제 가정간호를 뭐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신청인도 내가 지금 이제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왜냐면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도 통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요양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한 의료기관에서 종결될 때까지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요양기관으로 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전원 기준이 있어요. 전원 요양 기준이 보시면 이제 근로자가 좀 더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 아까 재활 전문 의료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장애 정도가 좀 최소화된다라고 했을 때 전원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 뭐 어떤 이제 건설 회사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근로자가 뭐 주거지가 생활 근거지가 서울인데 부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으셨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생활 근거지로 가서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이 있는 데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생활 근거지로 좀 요양을 하겠다라고 전원 신청을 하면 또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송, 후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도 전원 요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 환자나 보호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전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전원요양 신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원요양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의료기관 주치의사의 소견서까지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공단에다가 전원요양을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앞에서 전원요양 신청 기준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제 해당 사항이 들어가면 그 해당 사항에 대한 사유를 이제 적어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원 승인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신청이 나고 의료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는데, 자, 전원요양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도 통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업주도 이제 계속 이제 보험료를 내고 또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한 상태의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이제 전원이 되는데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원요양 같은 경우는 이 세 곳에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분이 병행 진료를 해야 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병행 진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한 환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 예로 뭐가 있을까요? 뭐 한방병원, 양방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전에 공단에 병행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행 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잠깐 했다가 또 다시 또 의료기관에 와야 되는 이런 사유를 표시를 해서 이제 지사에 제출을 해서 이 해당 지사는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병행 진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병행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2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기관은 당연히 지금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지사라든지 담당자는 변경되지 않고 2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환자 병원에 전문적인 어떤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 병원에는 있으면서 전문적인 치료만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일 때 이제 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요양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요양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 재요양을 이제 신청하는 건데요. 재요양 신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재요양 승인 이후 과정은 최초 요양 과정하고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이제 재발을 했거나 악화가 됐거나 이래서 재요양이 필요할 때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다시 재요양 신청서를 내시면 되고요. 이때 관할복지공단은
그 재요양 사유라든지 아니면은 이 재요양 신청 사유가 최초 요양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치료 재요양 신청을 했을 때의 치료 효과에 대한 것들도 다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재요양을 이제 인정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승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캔슬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재요양 같은 경우는 이미 처음에 최초 요양한 것이 다시 재발되거나 악화된 거고요. 추가 상병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요양하고 추가 상병 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상병 같은 경우는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 환자가 어떤 이제 폐를 다쳐서 치료를 하는데 다른 질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폐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기도가 안 좋아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질병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초 요양 신청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질병이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질병이 추가로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신청하는 게 추가 상병 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추가 상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이 추가 상병이 발생한 게 원래 갖고 있던 질병이 원인이 된 거냐, 아니면은 최초 요양 신청 시에 이제 이미 병이 있었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불허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질병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산재하고, 그러니까 업무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불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병 신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맨 처음에 추가 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후유 증상관리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일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대상자분이, 그러니까 근로자 환자분이 치유가 되었는데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당초에 발견됐던 질병에 악화되거나 재발, 아니면은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외래 진료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어떤 이제 악화가 되는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어떤 나빠지는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 발견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 후유 증상 관리는 통원 치료가 원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이제 예방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이제 계속 외래 통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후유 증상 서비스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재된 후유 증상이라든지 관리 내용에 한해서 신청을 이제 통해서 이제 계속 외래에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유효 기간이 좀 지나기 전에 만료 후에도 어떤 이제 후유 증상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장 신청을 통해서 이 후유 증상 서비스 카드를 연장시켜서 계속 외래로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그 체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들을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기준은 산재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요양급여 범위가 정해지고,
또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뭐 정률 보상 방식이다. 그리고 또 뭐 평균 급여 70%다. 장례비 같은 경우는 평균 급여 뭐 며칠분이다. 뭐 120분 이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업무상 재해를 입은 요양급여 같은 경우, 요양급여 범위는 뭐 진찰, 뭐 치료, 수술, 뭐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범위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산재보험도 그에 준하는 이제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인해서 종별 가산율이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강보험 환자분들, 의료급여 환자분들, 그래서 이제 의원급은 0%, 예, 0%로 바뀌었고요. 건강보험은 5, 10, 15 이렇게 바뀌었고, 의료급여는 2, 5, 8.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2를 기준으로 해서 30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이제 종별 가산율이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 네, 6부터 시작해서 22, 30, 6 기준으로 해서 22, 3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이 그래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산재보험의 항목별 산정 기준. 그래서 앞에서 건강보험에 기준하는 요양급여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정 기준에서 보시면 뭐 입원료, 응급의료 관리료,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의약품 관리료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됐었죠. 거기에다가 이송료 있고요. 그 다음에 MRI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우리 진폐 환자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진폐 환자라든지 호흡기계 문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집에 계시더라도 이제 그 오토 인서션, 이게 그 산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포함이 되고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보험급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재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도 이 산정 기준의 보험급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OM, 관절 가동 범위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은 우리 프렉션 되고 이스텐션 되는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360도 도는 것도 있고 앞으로만 프렉션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산재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관절 가동 범위를 검사할 때 이것도 요양급여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치과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인정되는 것들 보시면 치과 보철. 네, 치과 보철 같은 경우는 총 2번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보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2번인데, 두 번째는 최초 보철을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후에 두 번째 보철까지 이 요양급여에 들어갑니다. 다만, 네, 항상 뭐 다만 예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철이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치과 보철은 총 2번, 1년, 그 다음,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후, 자,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산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신체 부위가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앰푸테이션 됐거나 절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기능 상실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재활보조기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진단서라든지 어떤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비급여란 말이에요. 근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이런 것들은 매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진단서 같은 거 발급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개인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진단서라든지 확인서를 받는데 이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험급여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화상 환자, 뻔 환자분들에게 들어가는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드레싱, 이 뻔 환자분들, 화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 드레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레싱에 해당하는 뭐 드레싱 피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처치료라든지 드레싱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나 치료 재료대 같은 경우도 각각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씩 다 보험 급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 보조 도구가 여기 포함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검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건강보험급여, 그러니까 그 산재 요양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해야 될 때 이송료가 들어가고요. 이 이송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그 교통비, 예, 정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행하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송하는 동안에 뭐 숙박을 해야 된다던가 뭐 식대가 지급이 돼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보조 도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넬라톤이라든지 카테터 이런 것들 필요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방병원에서 들어가는 첩약이나 탕전료, 그래서 어떤 이제 이제 우리 한 첩, 두 첩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한약 같은 경우. 근데 제가 한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첩약 같은 경우도 이제 산재 환자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료약에 해당하는 첩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진폐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떤 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종사하셨다가 나중에 이 진폐로 인해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전신 해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검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험급여에 산재는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전문 재활치료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레노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막 손끝 발끝에 통증을 느끼는 이런 이제 레노 증후군 같은 경우도 산재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평상시보다 어떤 이제 상황에 발생이 됐을 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냉각 부하 검사라는 것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냉각 부하 검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요 검사료도 요 검사 같은 경우 이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 이제 비급여, 이제 건강보험도 그렇고 요양급여도 그렇고 산재도 그렇고 이제 비급여가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걸로 요양급여를 했다던가, 아니면 일반 병실도 충분한데 상급 병실을 사용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의사가 추천하지 않은 선택 진료를 했다던가 이랬을 때 비급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비급여는 당연히 산재 환자라고 하더라도 전에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비급여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치료적 비급여.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급여로 정해진 거를 이제 그 치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제도적 비급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일반 환자분들도 상급 병실료는 비급여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급여.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떤 이제 선택적인 급여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보시면 뭐 기본적인 미용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급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의 비급여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비급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비급여였던 것들을 혜택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적으로 비급여를 치료를 받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급여가 결정이 됐어요. 예, 급여가 결정이 돼서 근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발생이 됐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애급여 같은 경우 이제 급수에 대한 뭐 이의신청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좀 산재인데 산재가 아니다라고 불허를 받았을 때 90일 이내에 공단에 어떤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또 산재 혜택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또 90일 이내에 어떤 이제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결을 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요, 이 심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업무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해 같은 경우 사고라든지 부상 이런 것보다는 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던 이의신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문제를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인데요. 자, 산재보험이 맨 처음에 64년도에는 5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산재보험이 이뤘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도부터는 사업장이 1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1인 이상으로 확대된 시기는 언제인가? 자, 정답은 4번이죠. 2000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인 이상 사업장에게 확대된 요 산재보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산재보험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산재는 어느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산재보험 보험료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다른 4대 보험은 보통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강제보험의 사회보험 종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출퇴근 보험료가 징수되고 또 출퇴근 사항에서 발생한 재해보험이 실제 시행된 시기는 언제냐?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일하고 나서 퇴근하는 것도 이제 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요양기간의 적용 기간은 우리 앞에서 했었죠. 며칠이죠? 4일 이상이었죠. 그래서 4일 이상 어떤 이제 그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급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휴업급여는 평균 급여의 100분의 70,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게 휴업급여였었고요. 7번 업무상 재해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가 되지 않아 폐질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들이, 그래서 2년 이상 경과돼도 치유가 되지 않아 폐질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되는 게 뭐였죠? 상병보상연금급여였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2년 경과 후에도 급수에 따라서 이제 연금급여가 되고요. 자, 8번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자,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는 유족급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장의비는 며칠분이었냐?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을 하는 게 요 장의비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공단은 며칠 이내에 판정을 해줘야 되느냐? 7일 이내였죠. 그래서 저희가 산재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여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의 문제를 잠깐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이어서 할게요.